자, 오늘은 우리가 가설공사에 관해서 내용을 정리할 겁니다. 앞에서부터 강의를 쭉 들으셨던 분들은 총론이라고 하는 파트에서 너무 어려운 것들이 많이 나왔을 거예요. 뭐 관리기법이다, 뭐 공사 계약 방식이다, 입찰이다. 경험해보지 못했던 분들은 아마 생소한 단어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고요. 또 그 뒤를 이어서 우리가 총론에 공정이다라고 하는 파트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공부하면서 머리 아파, 시공은 굉장히 어려운가 봐,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일단 거기까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그 앞으로 가서 강의를 듣지 마시고, 가설공사부터는 제가 그림으로 그려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이해를 좀 시켜드릴 수가 있어요. 그 앞에는 어떤 제도라든지 어떤 규칙에 관한 것들만을 설명하고 있지만, 지금부터는 공사를 진행하는 방법, 공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내용이 쉽게 이렇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늘 말씀을 드렸지만, 강의는 집중해서 듣는 것이 가장 좋은데, 순간적으로 놓쳤거나 순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정지하고 다시 백해서 수업을 듣는 그런 운은 범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시간이 많이 소요가 돼요. 그러니까 빨리 강의를 듣고 잘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은 교재를 통해서 다시 내용을 복구한다거나, 아니면 뒤에 나와 있는 문제를 풀어가면서 내용을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강의는 집중해서 들으시고, 조금 부분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손 치더라도 강의는 쭉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가설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정리를 할 건데요. 자, 이 가설이라고 하는 말 자체의 의미가 임시로 짓는 겁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임시로 짓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그와 같은 출제 경향을 보면 일단 용도가 무엇이냐, 어떤 용도 때문에 얘를 우리가 만드느냐, 이런 쪽을 우리가 많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도다, 목적이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임시로 짓기 때문에 시설물 자체가 존립하는데 그 존립을 좀 잘 해야 되겠죠. 우리는 다른 말로 이제 안정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안전성 이렇게도 얘기하고 안정성이라고도 얘기해요. 이 부분은 대부분 이렇게 수치를 가지고 정리를 해요. 간격은 얼마 이하로 해라, 뭐 각도는 얼마 이하 이상, 이런 걸로 해서 안정성을 확보를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시설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조 계산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작용하는 힘에 대해서, 그렇죠, 얼마만큼 저항할 수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안정성을 확보를 하지만, 가설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죠. 가뜩이나 구조 어려운데 시공 시간에 또 구조까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가설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임시로 저와 같이 듣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이제 고려해야 될 사항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말은 그냥 여러분들이 시험에 대비해서는 고려해야 될 사항 이렇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계획 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뭐 잘못 설명한 것은 이런 것들로 해서 지문을 풀어서 문제가 나오니까 그 부분들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 가설공사에서는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전용성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판단하기에 전용이다라고 하는 말은 어느 특정한 부분에, 아니면 어떤 특정한 장소에 그 부분에만 사용하는 것을 전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서 의미하는 전용이다라고 하는 것은 반복입니다. 이렇게 반복 사용 횟수가 커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같이 반복 사용 횟수가 크려면 우리가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된다? 소요 강도가 충족이 되어야 된다. 여기서는 또 새로운 말들이 등장을 하죠. 일단 강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구조를 먼저 공부하신 분들은 강도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강도다라고 하는 말은 외부 힘에 저항하는 능력이에요. 쉽게 얘기하죠. 힘에 저항하는 능력. 제가 분필에다가 힘을 줬을 때 분필이 아무 모양이 변하지도 않고 균형을 얻고 파괴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이 힘에 저항하는 거죠. 그럼 강도가 얼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소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필요로 하는 강도, 이런 뜻입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그와 같은 힘에 견딜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런 소요 강도의 충족성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우리가 재료 쪽에서 이렇게 가설제에 따르는 재료의 강도를 저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소요 강도가 충족이 되면서 반복 사용 횟수를 좋게 하려면 우리가 시공성을 좋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 시공성이다라고 하는 말은 각 공종마다 조금씩 다 달라요. 지금 제가 가설공사에서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설공사 그 내용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공책을 봐가면서 앞으로 나올 그렇게 나타나게 된 단어들의 뜻까지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공성이다. 가설공사에서 시공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조립해체예요. 조립하고 해체가 뭐야 된다? 용이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만큼 쉬워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콘크리트 공사로 가서 시공성이다 그러면 타설이 잘 돼야 되고 재료 분리가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 미장 공사로 가면 어떻게 해요? 잘 벽에 붙어야 되고 면이 평활해야 되고 균열이 가지 않아야 된다. 이런 식의 각 공종마다 시공성의 의미가 조금씩 다릅니다. 콘크리트에서는 저거를 우리가 시공연도라고 하는 그와 같은 별도의 용어를 써서 사용하는 거니까 작업하는 과정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시험 문제 네 번째가 잘 나와요. 경제성이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이 경제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건축 시공의 절대적인 원칙이 뭐라 그랬어요? 최단 시간 내에 최저의 비용으로 공사를 하는 거다라고 있고, 그 시간과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범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경제성을 논할 때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전사적이다라고 하는 말을 써요. 이렇게 조금 생소하죠? 아마 1장 총론을 공부할 때 품질 관리를 제대로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저 전사적이라고 하는 의미를 아마 지금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한 개의 현장만에서 경제적인 것이 아니라 회사 전체에서 뭐다? 경제성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뒤에 가서 비계라고 하는 걸 배울 텐데요. 비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지금은 그냥 패스하세요. 자, 이렇게 생긴 어떤 부재가 하나 있어요. 요거를 내가 이렇게 나무로 만들어요. 나무로 만드는데 하나를 만들어 두는데 자 100원이 투입이 되고 얘를 사용하는 횟수는 1회를 사용할 수 있어요. 한 번 쓰고 이제 100원이면 이제 어떻게 돼요? 버리는 거죠. 근데 얘를 내가 강이라고 하는 철이죠. 여러분들은 철 강으로 만들게 되면 한 번 제작하는데 내가 500원이 들어가요. 근데 얘는 사용 횟수를 내가 20번을 쓸 수 있어요. 이렇게. 그렇다면 현장의 입장에서 봤을 땐 얘를 하는 것이 좋은데 이렇게 회사 차원에서 봤을 때는 얘를 가지고 이 현장에서도 쓰고 다른 현장에서도 쓰고 여러 번 반복해서 쓰다 보면 비용이 줄어든다는 뜻이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렇게 전사적인 경제성을 고려해야 된다. 물론 이거를 보관하고 그 다음에 이동하는 물류 비용도 우리가 같이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개념을 정리하는 데는 아마 이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정리가 됐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주 등장을 하는 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안정성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보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임시로 짓는 거니까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수치가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가설공사의 고려사항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와 같은 내용들로 해서 여러분들이 고려사항들을 보시면 되고요. 나중에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잘 개념으로 정리를 해 두시면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서 거푸집도 뭐예요? 가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도 거푸집에서 살짝 언급을 하겠지만 필기 때 이런 내용들의 개념을 잘 정리해둬야 실기 때 가설공사 계획시 고려사항에 대해서 써라 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같이 써도 무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런 것들을 쭉 정리를 하고 두 번째로 가니까 이제 뭐가 있어요? 이제 항목이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이렇게 얘를 뭐 종류다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교재 이제 표가 이제 쭉 나와 있고 단어에 따르는 용어들이 조금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와 같은 것들은 한번 정도 여러분들 읽어보시고요. 우리는 이렇게 직접 가설 공사와 이렇게 공통 가설 공사로 이렇게 나누는데 이 나누는 이 방법은 어떤 임시로 짓는 시설물이 이렇게
하나의 단일 공종에 사용된다. 그러면 직접 가설공사 이렇게 보고, 공통가설공사는 여러 개의 공종에 사용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걔를 공통가설공사 항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적산이라고 하는 파트에 가서도 다음 중 공통가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거라고 해서 직접 가설비 쪽에 해당하는 것들이 들어가게 돼요. 그거는 적산에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우리가 가설공사의 항목이다라고 하는 파트에서 저거를 구분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공통가설공사는 굉장히 많아요. 그 직접 가설공사에 해당하는 것들을 몇 가지만 여러분들이 딱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이제 뒤로 가면서 우리가 정리를 할 건데, 이렇게 규준틀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요. 이렇게 비계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지금 이 내용들을 잘 모르셔도 지금 그냥 일단 정리만 해놓으세요. 바로 뒤를 이어서 우리가 정리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안전설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낙하물 방지망 뭐 등등등 바로 이런 것들도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에 따라서 또 먹매김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작업을 하기 위해서 줄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먹으로 우리가 표시를 한다 해서 보통 이제 먹매김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양중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들어 올리는 거죠. 운반에 관한 거. 보양, 이 보양이다라고 하는 것은 보호라는 거예요. 어떤 시공을 한 다음에 그 시설물이 파괴되거나 외부 충격으로부터 그 변형이 생기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보양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직접 가설 공사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공통 가설 공사다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가니까 그제 뭐가 있어요? 이제 인허가 항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 인허가 항목이 있는데 우리가 대부분 묻는 것도 뭐냐면 착공 시점이에요. 현재는 이렇게 착공 시점에 내가 허락을 득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과 상충이라고 하는 것은 좀 뭐합니다만은 표현이 이거랑 약간 대비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준공 시점, 건물이 완료되는 시점에 해당하는 걸로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것들 중에 객관식에 관한 문제가 출제를 할 때 출제자들은 답이 가장 확실한 거를 만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공사 시작 전에 해야 되는 것이 아닌 거 그러면 준공 시점에 가서 해야 되는 부분들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재 왼쪽에 지금 나와 있는 문제를 보더라도 여기 우리가 오수 처리 뭐 이런 것들은 건물을 다 지어 놓고 부대 토목이다라고 하는 것들에서 뭐 정화조를 묻는다든지 그런 시설 쪽에 배관들이 쭉 전체가 연결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으니까 그 내용들은 교재 내용하고 문제를 첨가해서 내용들을 정리를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네 번째로 가서 이제 우리가 측량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뭐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교재에 있으니까 제가 살짝 언급을 해보면 첫 번째 우리가 평판 측량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 거기 나와 있는 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없어요. 이 평판은 주로 이제 면적을 이렇게 파악하고자 할 때 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수준 측량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높이를 파악을 할 때 해당하는 것들인데, 아, 저런 부분들이 있구나 라고 하는 걸로 보시고, 엄밀하게 따지면 뭐 요즘 이런 것들도 우리가 구분하기는 힘들지만은 엄밀하게 따지면 저건 이제 토목 파트 쪽에서 해당하는 내용들입니다. 요즘 누가 이런 거 씁니까? GPS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저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정리할 것은 이렇게 경계 측량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 네 번째 현황 측량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간혹 가다가 이 질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경계 현황. 지금 제목을 제가 측량이라고 달았으니까 여기다 굳이 측량이라고 안 써도 여러분들은 쉽게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경계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경계다라고 하는 것은 내 대지의 위치를 찾기 위해서 해당하는 거고, 현황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허가받은 대지 위에 무엇을 시설물들을 표기하기 위한 거예요. 시설물을 내가 표기하기 위한 거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경계 측량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언제예요? 착공 전에
얘는 건물을 다 지은 다음에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준공 허가를 내기 전에, 준공 바로 직전에, 내가 이러한 시설물들을 짓겠다라고 내가 서류를 냈는데, 이런 시설물들을 이렇게 완료해서 지었습니다. 라고 내는 것들을 우리가 현황 측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경계 측량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경계 측량을 보니까, 우리 도면을 이렇게 보니까, 도면에는, 자,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그냥 간단하게 내가 시설물 자체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 놓고, 여기는 이제 우리가 8m 도로, 이렇게, 8m 도로다. 라고 하고, 여기에는 시설물이 지금 이렇게 앉혀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대지가 수평하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가 GL이다라고 하죠. GL이 플러스 마이너스 000. 여기 그라운드 레벨, 지반선을 0으로 기준으로 해서, 여기 1층은 지반선보다 뭐 45cm가 높고, 2층은 그거보다 3m가 높고, 3층은 우리가 그거보다 뭐 8m가 높다든지, 이런 층고가 표시가 되겠죠. 그런데 얘가 이렇게만 표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요즘 그 차량에 그 내비게이션 나오는 옆에 보면 뭐가 나와요? 우리가 표고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요. 우리는 보통 해수면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인천 앞바다에 우리가 해수면을 기준으로 해서 그 간조대다 만조대다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따지지 말자고요. 어쨌든 그냥 인천 앞바다 해수면을 0으로 보고 우리가 국도에 따라가면서 높이들이 다 표시가 돼 있어요. 그 높이가.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이 대지는 내가 전체 표고, 그러니까 해발이라고 하는 거죠. 해발에서 내가 여기 49m가 되는 지점을 이 지에서 얘를 0으로 보겠다라고 이렇게 지금 써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도면에 표기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시방서에 표기가 되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막상 그 땅을 가보니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평평해요. 그렇죠? 이런 도로가 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뭐를 해요? 우리가 구청에다가 경계 측량이라고 하는 것을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땅에 몇 번지에 해당하는 경계 측량을 해주세요. 그러면 나라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나와서 요 지점들을 찾아줘요. 땅에. 그래서 크게 변화가 있는 게 지금 우리가 5군데 정도만 찍으면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 이렇게 둘, 이렇게 셋, 이렇게 넷, 이렇게 5군데를 딱 찍어주고 가면 이걸 가지고 이제 내 땅의 위치가 이렇게 내 땅의 위치를 찾는구나 라고 해서 저거를 먼저 찾아내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경계 측량을 찾아요. 이런 경계 측량을 할 때는 이 설계를 한 사람, 그 다음 앞으로 공사를 할 사람, 시공자, 그 다음 이 땅의 주인, 그 다음 전체 인접 대지의 주인들까지도 전부 다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전부 다 육안으로 확인한 상태에서 내 땅의 위치를 찾는 것들을 우리가 경계 측량이다 라고 이렇게 해서 높이를 찾아요. 자, 그런데 지금 그림상으로 봤을 때, 그림상으로 보면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앞에 도로도 있을 거니까 내가 이 도로의 범위에서부터 여기에 내 땅의 범위까지를 봤는데 이 땅이 지금 이렇게 평평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니까 이런 식으로 막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높이가 얼마인지 모르죠. 그럼 우리 뭘 찾아야 돼요? 49m라고 하는 지점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경계 측량을 하면서 다시 요 높이를 찾아주고 갑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어디 해당하는 요 도로의 높이가 어느 지점에 찍어주겠죠? 요 지점의 높이가 48m다. 이렇게 찍어주고 가요. 그럼 이걸 기준으로 해서 땅을 우리가 49m로 만들고 거기서부터 1층, 2층, 3층 올라가야 되고 지하로 파고 내려가야 되겠죠. 이 높이에 따르는 기준점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기준점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와요. 제목의 색깔이 바뀌었죠. 그렇죠? 왜 바꿨는지는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해보세요. 영어로 벤치마크다라고 하는 거고, 이 벤치마크는 내가 공사를 진행을 할 때 무엇을 하기 위해서? 높이죠, 높이. 높이를 기준 삼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구청에서 와서 땅에다 48m다.
이렇게 찍어주고 가면 그냥 그거로부터 따나갈 수 있느냐? 안 되죠. 왜? 이 부분을 땅을 파거나 그러면 없어질 수 있으니까 저거를 대지 내에 어느 한 지점에다가 이 지점에다가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거나 아니 인접 건물이 이렇게 붙어 있다. 인접 건물 특정한 지의 높이를 다시 옮겨야 되죠. 여기서부터 재보니까 여기는 우리가 51m가 된다. 그럼 51m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기를 한 이런 시설물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기준점 벤치마크다 라고 저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공사 착공 전에서부터 실시를 해서 공사가 끝날 때까지 저기를 위치를 해야 될 거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뭐 교재에 나와 있죠. 뭐 2개소 이상 높이는 0.5에서부터 1m 되는 곳에 이동되거나 이렇게 소멸되지 않는 부분에 그렇죠? 아 이게 왜 이래야 되는지는 얘가 어떤 용도로 쓰여야 되는지를 알 수 있어야만 이런 내용들이 쭉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준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 나중에 실기에 굉장히 잘 나와요. 용어도 나오고 우리가 기준점 설치 시 주의사항 뭐 이런 것들 나오니까 그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6번째로 가니까 뭐가 있어요? 규준 틀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규준이다라고 하는 말도 있고 요거를 우리가 이제 기준이다라고 하는 말로 여러분들이 바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목표가 있잖아요. 목표가 우리는 내용에 따르는 개념만 정리를 하면 돼요. 토공사에 가서 보면 굴착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굴삭이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땅을 파는 거구나 이렇게만 개념으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개가 차이점이 뭘까 뭐가 맞을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이쪽 부분에 내가 전문적으로 뭔가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필요성이 제기가 됐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더 해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정리한 규준 틀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얘기했던 기준이다 라고 하는 걸로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기준 틀은 크게 둘로 나누는데 이렇게 수평 기준 틀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세로 기준 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잠시 후에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수평 기준 틀이다라고 하는 것은 건물 각 부의 위치를 내가 파악을 하고 뭐 터파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기준들을 내가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지금 높이에 대한 것은 이렇게 결정을 했죠. 그 다음에 대지하고 위치도 결정을 했어요. 그럼 이렇게 결정한 다음에 땅에다가 내 건물의 위치를 찾아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측정을 하면 땅의 위치는 내가 이렇게 얼마만큼 떨어져서 건물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건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벽의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땅을 정리하면서 없어지거나 아니면 땅을 정리한 다음에 새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 부분에 이렇게 생긴 시설물, 이렇게 생긴 시설물 여기에 우리가 실을 띄운다고 보세요. 그럼 실을 띄우면 이렇게 하나 띄워서 저 위치를 하나 찾을 수 있을 거고 또 마찬가지 여기 시설물하고 여기 시설물의 위치를 잡기 위해서 저런 구조물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실을 띄워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다 보면 모서리 쪽에는 이렇게 우리가 기역자, 니은자에 해당하는 형태대로 이런 구조물이 이렇게 만들어가고 요 시설물 만들 때는 여기 하나, 요 시설물 할 때 그냥 일자형의 구조물이 저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수평 기준 틀은 귀 기준 틀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평 기준 틀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교재에 보면 귀 기준 틀과 평 기준 틀의 모양새와 그림이 지금 잘 나와 있죠. 근데 그건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규준대도 있고 신목도 있고 해서 기준 틀의 모양이 있으니까 이거를 보시면 돼요. 요 개소수를 파악하라고 하는 문제도 뭐 필기도 나올 수 있고 실기도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건 그때 가서 여러분들 적선적으로 다시 보면 되지만 개념 자체는 훨씬 쉬워요.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림으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요 내부 시설물들은 안 그렇지만 내부 시설물들이 있을 때마다 저런 것들을 쭉 표시하면 저와 같이 귀기준틀과 평기준틀로 저렇게 나눌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는 현재 기준틀이 많아 보이지만 보통 건물의 세부적인 내용들까지로 가면 얘가 좀 수량은 더 많겠죠. 수량은. 그리고 개당에 해당하는 공사비는 비용은 여기가 조금 더 비쌀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두 개로 설치가 되기 때문에 요거는
낮게 당의 비용일 거고 전체 수량일 거니까 많다, 비용이 비싸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 잘 파악을 해 두시기 바라요. 자, 두 번째, 지금 우리 가설공사에서 거론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조적공사, 즉 벽돌을 이용해서 쌓는 곳에 우리가 세로기준 틀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설치를 합니다. 이 세로기준 틀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내가 이런 바닥에 이렇게 양쪽에 그냥 나무를 세워놨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나무 세워놓으면 쓰러지니까 여기 밑에 이제 어떤 버팀대라든지 받침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설치를 하겠죠. 그래 놓고 여기에 전체 높이는 얼마가 되고, 그러면 얘가 몇 단으로 쌓을 수 있고, 여기에 계구부가 중간에 있다면 이 중간에 계구부의 위치는 여기가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표현한 것들을 우리가 세로기준 틀, 그래서 얘는 우리가 조적공사에서 다시 세밀하게 다뤄볼 거니까 그냥 여기서는 제목 정도만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 이렇게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7번째, 우리가 이제 울타리로 나오죠. 이제 땅의 위치를 찾았으니까, 그렇죠? 여기다 이제 울타리를 쳐야 됩니다. 울타리는 기본적으로 높이가 얼마? 1.8m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상이죠? 1.8m에 해당하는 이상이다. 그런데 1.8m라고 하는 게 이제 땅이 있어요. 내가 대지가 이렇게 있고, 여기 인접대지나 도로가 이렇게 높아요. 이렇게 높아 있는 상태다라고 하면 내가 여기다 울타리를 이렇게 쳤겠죠? 울타리를. 그러면 여기 내 대지가 낮은 곳에서 1.8m가 아니라 이렇게 높은 곳에서부터 여기가 1.8m 이상이어야 한다. 아울러 이제 먼지가 좀 날아다니거나, 그래서 여기다가 방진망이라 그래서 이렇게 그물망을 또 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방진망. 이 방진망은 이 1.8m 높이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가 이제 우리가 현장 대지인데, 이 대지로부터 쭉 가가지고 50m, 이렇게 50m 이내에 주거시설이 있다. 이렇게 주거시설이 있다. 그럴 경우는 얘가 1.8m가 되지 않고 몇 m가 된다? 그때는 3m가 된다. 예? 그래서 울타리 안에서는 이런 정도에 해당하는 내용들만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훨씬 더 쉽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8번째로 가서, 자, 현장 사무실. 현장 사무실은 하나만 기억하죠, 뭐. 우리가 3.3 제곱미터다. 한 사람당. 이런 거는 왜 규정을 한다 그랬어요? 건축주는, 야, 너희들 현장 사무실 없이 일해. 이런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쾌적한 곳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현장 사무실을 만들 비용이나 혹은 임대를 할 비용을 반드시 지급을 해야 됩니다. 저런 것들이 이제 우리 내역서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이거 1인당 3.3 제곱미터. 이 3.3 제곱미터는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두세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1.8m 곱하기 1.8m 요거를 한 평으로 보고, 이 한 평의 면적이 약 얼마다? 3.3 제곱미터입니다. 근데 건축을 하면서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모르고 계신 분들은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알고 계셔야 뒤로 가면서 이제 적선에도 저런 3.3이라는 숫자가 나타나게 되고, 남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저와 같은 면적을 가로 세로로 바꿔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현장 사무실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으면 9번째로 가서 뭐가 있어요? 시멘트 창고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시멘트 창고가 예전에는 현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었어요. 시멘트를 가지고 현장에서 직접 행하는 행위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시멘트 창고다 이렇게 해서 많이 나왔는데, 일단은 요즘은 현장에서 많이 우리가 시멘트를 사용하지 않지만 그렇습니다. 여기 창고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 앞에 뭐가 있어요? 이제 재료가 나오겠죠. 그러면 저 창고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은 제 재료가 변하지 않게 오래 보관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멘트다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요소에 제가 변화를 하느냐? 가장 큰 요소가 물입니다. 시멘트하고 물이 이렇게 만나게 되면 우리 어떤 반응을 일어나는데, 그와 같은 반응을 우리는 수화작용이라 그래요. 수화작용. 그래서 시멘트하고 물이 만나면 수화작용에 의해서 열이 발생을 하는 거고, 그 열에 의해서
콘크리트, 모르타르가 굳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하고 만나면 화학적인 반응이라서 시멘트, 우리가 밀가루와 같은 모습의 본질이 사라진다 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힘을 만나게 되면, 힘을 가하면 어떻게 되죠? 고온 분말에, 밀가루와 같은 분말에 시멘트가 힘을 만나면 덩어리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피해서 우리가 시멘트 창고를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비가 오게 되면 빗물이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지붕은 저렇게 경사 지붕으로 해야 될 거고, 우리가 바닥에 반드시 뭐를 파줘야 돼요? 이렇게 배수도랑을 파줘서, 그렇죠? 물이 빠져나가도록 저렇게 만들어야 될 거예요. 아울러 우리가 시멘트 창고를 만들 때 들어가는 계고부가 하나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나머지 계고부는 최소화시켜야 되고, 혹시 창을 만들게 되면 얘는 고정을 시켜야 됩니다. 고정시켜서 왜? 대기에 있는 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나라 대기 좀 습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차단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되고, 그 다음 바닥으로부터 얼마를 이격을 뛰느냐. 여기를 약 30cm. 여러분들이 앞으로 모든 도면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뒤에 단위가 붙지 않으면 전부 다 미리예요. 미리가 아닌 것은 단위를 다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0cm 바닥에서 띄어요. 그러면 이 지면에서 올라오는 습기를 저렇게 막는 거죠. 우리가 방수다라고 그래서 물을 차단하는 행위를 하는 그와 같은 공사가 있습니다. 방수공사. 그러면 이와 같이 어떤 거리를 이격을 해서 공간을 놔두는 것도, 이것도 우리가 이제 간접 방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방수공사가서도 이런 부분들이 거론이 될 건데, 지금 여기서도 저렇게 알아두시면 좋죠. 지금 이런 모든 일련의 내용들이 다 뭐예요? 물을 우리가 차단하는 거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고, 자, 그렇다면 이 안에다가 내가 시멘트를 보관할 건데, 시멘트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요? 여기 뭐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뭐 이런 식에 해당하는 모양으로, 이렇게 포대로 생긴 거죠. 이렇게. 그래서 시멘트 한 포의 무게는 40kg이에요. 요거 알고 계셔야 적산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하고, 나중에 필기 쪽에 가서도 다 저런 것들이 통용이 됩니다. 이런 시멘트를 포갤 때는 이렇게 위에 싸서 이렇게 포개가면서 저렇게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실험을 해봤더니, 시멘트는 500kg까지는 어느 정도 견딜 수 있겠더라. 그래서 500kg를 이렇게 나누는 거죠. 얼마로? 40으로 나눠보니까 뭐 12점 얼마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자기 자체 무게 빼면 위로, 그래서 시멘트를 내가 이렇게 쌓을 때 전체 자신의 무게까지 포함하면 몇 단? 13단까지만 쌓아라. 이렇게. 그리고 시멘트를 보관할 때는 한 번에 시멘트를 다 사갖고 와서 보관하고 조금씩 쓰는 게 아니죠. 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분을 반입을 해서 저장을 하고, 일부 쓰면 또 반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개념도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파악을 좀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0번째, 변전소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변전소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가정에서 보통 220V의 전압을 사용을 하는데, 현장에서는 고압을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큰 고압의 어떤 시설물들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 우리 현장 사무실이 이렇게 있다. 사무실. 바로 사무실 옆에 인근에다가 내가 여기다가 이제 물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콘크리트로 딱 해서 물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뭐라 해야 돼요? 철조망 같은 걸 쳐줘야 되겠죠. 이렇게 철조망을 딱 쳐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뭘 달아요? 등도 딱 달고, 이렇게 등도 딱 달고, 빨간색으로 해서 접근 금지, 이렇게 딱, 뭐 간판 붙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변전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다 상식일 거예요. 시험 문제는 뭐가 나와요? 사고를 대비해서 사무실로부터 멀리 이격한다. 이렇게 문장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사무실하고 변전소하고는 반드시 이렇게 인접해 있어야 된다. 왜? 사고가 나면 여기서 나는 거 아니야. 현장에서 나잖아요. 그럼 뭐 여기서 어떻게 돼? 빨리 차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변전소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저렇게 사무실에 바로 붙여서 우리가 설치한다. 이 내용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째로 가서 보면 우리가 이제 도료창고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도료다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 뭐예요? 페인트를 의미하는 거죠. 이 도료창고, 얘는 뭐예요? 가연성이라는 겁니다. 가연성. 이렇게 가연성에 해당하는 거다
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보는 거고, 이 도료 창고를 내가 이렇게 지을 때는, 이렇게 도료 창고를 지을 때는 다른 인접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인접 건물에서 최소한 얼마? 1.5m 이상은 이격을 해라. 그럼 거리를 띄라는 거죠. 붙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화재가 발생해도 이쪽으로 바로 옮겨 붙지 않도록 하고, 때에 따라서 여기가 이렇게 독립된 건물이 아니고 이렇게 어느 일부 시설에 이렇게 내가 이렇게 도료 창고를 만들고자 할 때는, 여러분 다 알죠? 여기를 내화나 이렇게 불연구조, 어려운 말이 나왔습니다. 그죠? 내화재료, 불연재료 전부 다 불에 안 타는 건데, 내화는 불에 안 타면서 강도가 떨어지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조체에는 내화다라고 하는 말을 쓰고 마감 쪽에는 불연이다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구조체도 내화 구조로 해야 되고 사용되는 마감재도 전부 다 불연재료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는 우리가 시멘트 창고에서는 대기가 통하지 않도록 만들었지만, 여기서는 반드시 대기가 통하는 구조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저거를 우리가 날려버릴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지붕이다라고 하는 거는 설치를 하지만 여기 천정을 이렇게 막거나 여기 이 천정은 절대로 설치하지 못한다.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도료 창고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항이고, 쟤네들은 사용되는 재료를 조금씩 저렇게 구분해서 나누어서 우리가 저장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쉽게 이렇게 알 수 있으니까 이 내용들을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가설공사에서 기본적인 내용들이 이와 같이 정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무엇을 정리를 할 거냐면